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역시 그때 그 좌파 문화운동, 이제 카프를 중심으로 한 그 좌파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역시 좌파 영화인들 쪽에서도 러시아 영화가 가졌던 어떤 사회주의 리얼리즘, 사회주의 미학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이면서 영화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920년대 후반에서 한 30년대쯤에 나왔던 당시에 뭐 신문, 잡지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영화나 문학 같은 어떤 소위 말하는 문화 예술을 사이에 두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쟁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결국 이제 많은 논쟁이라고 하지만 큰 가닥을 잡아보면 한쪽에서는 어떤 사회주의 미학을 실현하는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광적인 지지, 신봉 이런 것들이 한 축이 있었고, 영화는 또는 또 영화를 포함한 다른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창작자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가치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서로 이제 막 부딪히거나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주로 공격은 사회주의 가치를 갖고 있던 영화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했던, 또는 영화인이 아니면서도 영화 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서광재나 뭐 윤효봉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어떤 평론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영화에 대한 가치 역할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그 기존 영화인들 나홍규나 윤봉춘 같은 뭐 이런 소위 말하는 그때 우리나라 영화에서 중요하게 활동을 했던 영화인들을 아주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카프 문화예술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때가 대략 1920년 후반에서 대략 1930년 초반 사이쯤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에서 좌파 문화예술이 비로소 말하자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또 새로운 조류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어떤 그 문화예술 활동을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좌파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이제 좌파 문화예술 운동은 크게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영화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뭐 미학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어떤 한두 장면으로 영화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영화는 대략 평균적으로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길이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스토리의 구성, 편집 또는 어떤 그 세트라든지 촬영 기법 같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낼 수 있는 요소들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어떤 그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당시 한국 영화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제작 일반적인 수준에서 본다면은 말하자면 좌파 영화의 어떤 가치를 실현할 만한 여건에는 어림없이 미치지 못했다. 그것은 어떤 주장에 그쳤지 실천할 만한 힘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조선 총독부 쪽에서도 그런 어떤 좌파 영화 운동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제재를 하고 규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카프 활동은 그렇게 말만 많이 하고 실행은 하지 못한 상태로 그 어떤 조선 총독 일제의 어떤 단속의 대상이 되면서 실제로 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소멸하게 되는 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대략 1930년 후반쯤에 가서는 대략 카프 영화 운동을 주도했던 뭐 상당히 영화인들, 평론가들 중에서는 또 일제히 협력을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데, 서광재 같은 인물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는 군용 열차라든지 뭐 이런 다른 영화들을 만들면서 뭔가 일제히 협력을 하게 되고 또 일본을 찬양하게 되는 뭐 이런 이렇게 서로 좀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카프 영화인들 또는 아니면 좌파 영화인들 쪽에서조차도 서광재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한 어떤 가치 충돌 뭐 이런 것들을 생기게 되는데, 결국 서광재 같은 인물들은 나중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월북을 하게 되고, 또 북한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순환을 당하다가 결국 어떤 퇴출당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일어났던 그 어떤 좌파 운동은 대략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까지 과정 한 3년 정도 사이가 이념적으로 극심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좌우가 정말 서로 아주 극렬하게 그 대립을 하고 뭐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그때도 그 좌파 영화인들은 또 영화 뭐 산업의 국유화, 이건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또 일제시대 때 그 운영됐던 뭐 조선영화 제작 주식회사의 시설 장비, 또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고 소유했었던 그 극장 설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불화를 할 때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가, 다시 어떻게 가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적산의 어떤 처리를 할 때 이제 또 상당히 그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그럴 때도 결국 어떤 정부가 이제 그때는 뭐 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까 뭔가 주도하는 세력이 나서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그 인위적인 주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세력은 바로 자기네들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조선영화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을 또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미국 영화 수입의 금지나 제한, 그리고 또 뭐 국산 영화의 의무적인 상영, 뭐 제작 이제 쿼터의 어떤 뭐 배당, 뭐 이런 사실 80년대쯤에 와서 이렇게 영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내용들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그때에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 영화를 수입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든지 하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좌파 운동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우리나라 좌파 운동의 또 이제 2단계점이 바로 1945년 해방 때부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사이가 좌파 영화 운동이 아주 극렬하게 뭔가 이렇게 그 우리 사회에 나타났던 그런 두 번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그 이제 군정 쪽에서도 좌파 어떤 좌익들에 대한 단속 또는 뭔가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강화되면서 사실 그 대한민국 정부 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어떤 그 사회주의 이념을 추종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점점 어떤 제한 뭐 이런 것들이 가해지게 되는데, 아마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조선 정판사 사건을 계기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중요한 물꼬를 돌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구나 뭐 6.25 전쟁을 거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은 남북 간의 어떤 대립에서 명확하게 어떤 이념적인 체제를 달리하게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뭐 좌파나 사회주의에 대해서 어떤 전혀 용인하지 않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되다 보니까 대략 그 6.25 전쟁 이후에서 대략 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좌파 논쟁, 좌우 논쟁은 거의 없는 상태로 기본적으로 우파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영화들만이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되는 뭐 이런 시대가 이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좌파 영화 운동이 다시 등장하는 계기가 대략 1980년대쯤이 아니었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략 79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이게 비극적인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또 사회 체제도 큰 이렇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뭐 이런 시대가 되는데, 이른바 80년 이후에 어떤 민주화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영화계에서도 뭔가 새로운 조류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먼저 이제 좀 시작을 했던 그런 어떤 단서라고 한다면은 아마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했던 얄야성이라고 하는 영화 동아리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반 영화인들이 운동했던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좀 약간 그 궁금한 부분이, 과연 그때 이제 학생들은 그때 그때의 뭐 영화 이론들
또는 뭐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디서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이 스스로 다 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조직적이고 갑작스러운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를 계기로 이제 각 대학 단위에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 단위들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이제 퍼지게 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이런 흐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충무로라고 하는 영화 그 제작 이제 이쪽 본부라 그럴까요? 아니면 본토에서는 상업적인 영화들을 만드는 것이 아주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돼 있는데, 새롭게 등장하는 영화 이론들 쪽에서는 마치 영화가 사회주의 혁명 아니면 사회 변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또 경제적인 상황으로는 종속 이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미국의 말하자면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통제를 받는 정말 종속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을 이제 펴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그 진짜 미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나라다, 이런 식의 논리들로 연결되면서 반미운동의 어떤 그 분위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런 데서 이제 영화가 어떤 그 수단으로 이용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대략 이제 80년대 중반쯤에 와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 영화 보기 운동 같은 것들이 좀 바람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하여튼 어디서 구했는지 뭐 일본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그 경로를 지금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때 엄격하게 이렇게 제한되고 있었던 북한 영화들이 그러니까 테이프 상태로 어딘가를 통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기 시작하고 돌아다니면서 대학 단위마다 이제 그 영화를 상영하는 뭐 이런 시도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것을 단속하게 되고 금지하게 되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게 되는데, 마치 그때는 이 북한 영화를 보는 것이 뭐 대단히 민주화를 하거나 뭔가 다른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큰 일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영화 상영, 그다음에 그 반미 운동을 통한 어떤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 구조의 왜곡에 대한 공격, 또는 그 영화의 어떤 역할에 대한 새로운 주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혼재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반미 운동 아니면 뭐 일종의 그 뭐 친북 운동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과도 연결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80년대를 중심으로 한 시대가 영화 좌파 운동들이 시작되는 또 다른 어떤 세 번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서 대략 80년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그 젊은 뭐 그때는 영화인들이 아니었고 대학생들이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쯤에 와서는 영화계로 진입을 하게 되는 뭐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에 이제 활동했거나 또 그때 어떤 생각을 같이 했던 인물들 중에서 영화 감독으로, 제작자로, 기획자로 뭐 이렇게 해서 영화계가 세대 교체가 되면서 대략 한 90년대 중반쯤에 와서는 기존의 영화 제작을 하던 뭔가 일종의 말하자면 그 전통적인 영화인들과 또 새로운 어떤 의식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 쪽들과의 그 대립이나 마찰들이 상당히 갈등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한국 영화의 90년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어지면서 2000년대로 이어지게 되는, 2000년대 와서는 사실 영화계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는 뭐 이런 형태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영화의 자본도 대기업 자본이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제작 인력도 영화 그 전통적인 영화 현장에서 도제 수업을 받던 그런 뭐 이렇게 영화인들보다는 뭔가 새롭게 이제 유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체계적인 영화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제작자나 기획자나 무슨 영화 감독 뭐 이런 경우들로 들어오게 되면서 영화계가 완전히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서 영화가 또다시 어떤 영화의 어떤 그 사회적인 운동 수단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뭐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80년대가 한 세 번째 어떤 좌파 운동의
등장 또는 어떤 확대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이어지는 90년대, 2000년대까지가 그것이 어떤 확장되는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3번에 걸쳐서 좌파 운동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대략 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어지는 지금까지의 어떤 좌파 운동이 그 이전의 경우들에 비해서 굉장히 색다르고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그 이전에는 뭔가 주류적인 흐름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좌파적인 영화 운동이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비주류였거나 마이너였거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뭐 이런 상태였지만은 대략 80년대 이후에는 영화계를 주도하면서 마치 어떤 중심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1980년대 이후는 좌파 영화 역사가 중심에 들어와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이런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가치관이나 전통이나 관습이나 문화를 상당히 공격하거나 해체하거나 전복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